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중국 여권과 일본 여권을 든 사람들은 무려 30분 넘게 길게 이어진 대기열 속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인이 여권을 제시하자 단 2분 만에 신속하게 심사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랑스인의 여권이 한국 여권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는 것인데요. 이 충격적인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그녀를 만나기 전 제 삶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장피에르입니다. 40대 초반의 프랑스 외교관이에요. 20년 동안 프랑스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전 세계에서 제 나라를 대표하고 있었죠. 파리에 있는 제 사무실은 제 자랑거리였어요. 역사적인 건물들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들, 국제관계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찬 벽,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로 항상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제 책상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구두가 잘 닦였는지 확인한 다음 자신감 있게 회의에 걸어 들어가곤 했어요. 프랑스와 유럽이 세계의 모든 중요한 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 배워왔던 것이었죠.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생각할 때 부끄럽게도 저는 그다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규칙에 너무 얽매여 있어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야. 얼마나 틀렸던 걸까요? 제 파란색 프랑스 여권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 서류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죠. 여행할 때마다 존중받기를 기대했고 대개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프랑스와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었죠. 전에도 수없이 그랬듯이 저는 프랑스를 대표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도착해서 제 노트를 검토하며 논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프랑스 외교에 감명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항상 그랬듯이 대화를 이끌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민서, 30대 초반의 한국인 통역사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녀가 한국어와 영어 사이를 통역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단어만 번역하는 게 아니었어요. 완벽한 정확도로 의미, 감정, 그리고 문화적 뉘앙스까지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능력 덕분에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관리들보다 그녀를 더 많이 지켜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과 지성에는 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그녀와 대화하고 싶은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그저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자리를 떠날 뿐이었죠.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다른 사람들이 방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제 말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제일이니까요. 마음이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번역은 단순히 단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이죠. 그녀의 대답에 대해 뭔가가 저를 동시에 불편하고 호기심 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해온 외교나 국제관계와는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이 말은 그녀를 놀라게 한 것만큼 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민서는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언제든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우리의 대화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를 만난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녀의 명함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다가 항상 어떤 이유를 찾아 그만두고 있었죠.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였을까요? 저는 중요한 일을 하는 프랑스 외교관이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건
그저 지나가는 관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호텔 방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도시 불빛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화려한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파리와는 너무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아름다웠어요. 저는 여전히 민서의 명함을 손에 쥔 채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나는 사흘 후면 프랑스로 돌아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하지만 뭔가가 계속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결국 전화기를 들어 그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화상 통화를 하기로 했어요.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집 사무실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고 뒤로는 책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회의 때 단단하게 올렸던 머리를 풀어내리고 있었어요. 전화해줘서 기뻐요. 장피에르. 그녀는 제가 기억하는 그 진실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훨씬 짧게 느껴졌어요. 민서는 한국 역사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가 규칙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언급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엄격한 규칙으로 보는 것은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에게는 신뢰의 기초예요. 한국 사람들은 조화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관점은 제가 수년간 가지고 있던 생각에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쳤을 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이 불안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파리에 있는 제 상사로부터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새로운 외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그들은 제가 서울에 6개월 더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화로 이야기할 때 상사에게 말했어요. 파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게다가 장기적으로 여기서 효과적으로 일하기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적임자인 이유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교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거기 있는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은 당신의 경력에 좋을 수 있습니다. 장피에르.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내심으로는 편안한 일상의 변화에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 상대역이 될 한국 외교부의 이현수를 소개받았습니다. 현수는 50대 중반으로 즉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차분하고 조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깨끗했고 모든 서류는 제자리에, 모든 책은 책장에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수했을 때 그의 소나기는 단단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한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어요. 당신의 체류가 생산적이면서도 교육적이길 바랍니다. 다음 몇 주 동안 현수는 단순한 동료 이상이 되었어요. 그는 한국의 외교 관행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인내심을 보였고 심지어 그것이 제 무지를 드러낼 때도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여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를 나타내요. 한국 여행자들이 의심 없이 외국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그들의 이전 세대가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제 파란색 프랑스 여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했어요. 제가 그것이 주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매일 저녁 저는 여전히 제 문화적 멘토가 된 민서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개인적인 통찰력과 현수의 전문적인 지도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제 이해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프랑스 외교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매달려 있었어요. 서울에서 머문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제 안에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서와의 화상통화는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 있었죠.
더 이상 문화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 이야기, 꿈,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지 않을 때도 계속 그녀 생각이 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웃음, 생각에 잠긴 눈빛, 복잡한 개념을 간단한 말로 설명하는 방식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죠. 비가 내리는 어느 화요일 아침, 저는 출근하기 전에 아파트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강한 생각이 떠올라서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지고 있었어요. 민서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에도요. 바로 그날 현수와의 회의 중에 그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말을 꺼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소 3년은 더 지속될 겁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6개월마다 외교 비자를 갱신하는 것보다 여기서 좀 더 영구적인 신분을 갖는 게 편할 텐데요. 저는 반쯤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가 덧붙였죠. 이중국적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질문은 저에게 벼락처럼 다가왔어요. 나? 한국 시민이라고? 그 생각은 불가능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무수한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아파트를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었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정체성, 내 경력, 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다음 날 마침내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현수의 제안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환해졌어요. 정말 그걸 고려하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솔직함에 스스로도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신청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몇몇 프랑스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너는 내 경력을 던져버리는 거야 라고 한 명이 말했어요. 너는 프랑스에 등을 돌리는 거야 라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고요. 이런 말들은 아팠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게 아니라 미래를 확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국적 취득 과정은 제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매일 저녁 퇴근 후 민서는 저에게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제가 평생 알아온 로마자와 너무 달라서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어요. 제 혀는 프랑스어에 없는 발음들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적시험 전날 밤,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것처럼 긴장되고 불안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에 직면하자 오랜 외교관 경력의 자신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어떡하죠? 공부 시간에 민서에게 물었어요. 그럼 다시 시도하면 돼요. 그녀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시험장은 작고 단순했으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찬 책상줄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연필을 꽉 쥐고 각 문제를 신중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못 알아보는 단어들도 있었지만 민서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정확한 답을 몰랐을 때는 질문 뒤에 있는 가치들, 즉 한국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조화, 존중,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2주 후 이메일을 받았어요. 첫 단계를 통과했다는 내용이었죠. 다음은 왜 한국인이 되고 싶은지 묻는 면접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동맹자들을 만났습니다. 부처의 젊은 동료들이 용기를 주고 있었고 제 아파트 근처 커피숍을 운영하는 노부인은 발음 연습을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몇몇 프랑스 동료들도 결국 제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면접 당일 아침 현수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전통 한국 붓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거예요. 그의 말은 제가 면접실로 걸어 들어가면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중 하나였어요. 서울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 서 있었는데 이곳은 제게 집처럼 느껴져야 했지만 이제는 제가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벽에는 예전에 저를 자랑스럽게 했던 파리와 프랑스 시골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먼 기억 속의 이미지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을 때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한 번 서명할 때마다 평생 간직해온 무언가를 놓아주고 있었죠.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은 40년 넘게 저를 정의해왔어요. 그것 없이 저는 누가 될까요? 이 결정에 정말 확신하십니까, 선생님? 심각한 표정의 대사관 직원이 물었어요. 그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저는 민서와 현수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면서 동시에 가볍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여권을 받게 될 거였습니다. 제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내는 짙은 남색 소책자요. 마침내 그것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표지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 여권은 세계 여러 여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제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 저의 일부가 된 두 세계 사이의 달이었죠. 새 한국 여권을 가지고 첫 여행을 떠난 것은 3주 후였어요. 베를린, 암스테르담, 브뤼셀에서 회의에 참석해야 했거든요. 베를린 공항의 입국 심사대에 다가갔을 때 저도 모르게 유럽연합 시민줄로 걸어가다가 스스로를 제지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줄에 속해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공항 직원이 특별 레인을 가리키며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가 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요. 더 짧은 별도의 줄로 그를 따라갔어요. 전체 입국 심사 과정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제 여권을 흘끗 보고 도장을 찍은 다음 존중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공항 라운지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여행자들은 일반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국 시민들은 빠른 레인으로 안내받고 있었어요. 라운지 직원에게 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 시민들은 규칙을 따르고 법을 존중한다는 평판을 쌓았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당신의 여권은 국가의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국가, 내 국가. 그 말들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유럽 전역을 여행하는 동안 비슷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호텔에서, 입국 심사대에서, 심지어 레스토랑에서도 한국 여권은 저를 놀라게 하는 편안함으로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부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쌓아온 신뢰 때문이었죠. 이번에는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그저 제 직장이나 민서의 집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 집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내려가고 있을 때 저는 아래로 펼쳐진 도시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들처럼요. 예상치 못했던 소속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제가 사랑하게 된 그 미소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공항을 걸었어요. 프랑스 외교관과 한국인 통역사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문화와 국경을 넘어 서로를 찾은 두 사람으로서요. 그 주말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노부부들이 저녁을 즐기며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젊은이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는 저에게 익숙하고 옳게 느껴지는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후회하나요? 우리가 도시 불빛을 반사하는 게울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서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과거의 좁은 생각을 후회해요. 마침내 말했어요. 프랑스 외교관 책상 뒤에서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작은 창문에 불과했죠. 이것은 우리 주변에 붐비는 서울의 저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단순히 제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된 사람이죠. 제 주머니 속에 짙은 남색 여권은 단지 여행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대를 거쳐 수백만 한국인들이 쌓아온 신뢰의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방식으로나마 저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두 세계 사이의 다리, 이제는 모두 제 집이 된 세계 사이의 다리 말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